사실상 중립금리를 하향했다는 사실은 그 중립금리를 하향하고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은 연준이 현재보다 더 강하게 긴축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주에 있었던 FOMC 해설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옆에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점도표라는 게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점도표는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보니까 이번 연준의 FOMC가 매파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건 이 점도표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용은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 22년에 7회, 23년에 4회 까지 금리를 올리고 24년에는 금리 인상할지 않을 계획을 발표해 놓은 거죠. 그런 걸로 보면 두 해에 걸쳐서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고, 바로 지난번 금리 인상 때보다는 훨씬 더 강한 금리 인상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만 7번인데 저는 한 해 7번 금리 인상을 한 거는 거의 10년, 20년 내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될 만큼 뚜렷한 어떤 동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 이번 3월부터 포함해서 7번을 올리겠다는 거고요. 내년도에 4회로 올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목표 금리는 올해는 1.9, 7회가 되겠고요. 내년도 목표 금리는 2.8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기 전망이라고 말하는 롱고런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거는 거듭 말씀드렸던 중립금리라는 거를 말하는 거고, 자연금리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옆에다 써놨는데요. 연준이 7번, 올해 7번, 내년도 4번 하면서 금리를 2.8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 시장에게는 분명하게 긴축의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준이 생각했던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갖고 있던 걱정은 두 가지인데 되게 상반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걱정인데, 하나는 뭐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뒤처졌기 때문에 얼만큼 강하게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인지 그걸 아직 미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걱정스럽고, 두 번째는 그렇게 빠르게 올리게 될 경우에 경기가 견딜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은 맨 먼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게 뒤처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 정책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뒤처진 그런 거에 의한 어떤 모습이 보여서 허겁지겁 올리거나 혹은 안정적인 그런 게 없었다면 또 다시 의혹을 가질 수 있었는데, 발표의 의미를 시장은 아주 잘 확신을 갖고 있는 금리 인상 계획으로 받아들여서 시장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시장이 만약에 연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연준의 생각을 제시해 주는 방법, 이런 걸 역행적 선택 방법이라고 하는데, 연준이 자주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갖고 있는 오해, 첫 번째,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뒤처져서 혹시라도 정책 실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이번에 잠재워졌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금리 인상에 역점을 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기금리를 2.4로 중립금리를 2.4로 봤는데 내년도까지 2.8까지 올린다는 얘기는 중립금리 이상 올리겠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사실상은 아주 적극적인 긴축을 하겠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의지를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시장에게는 굉장히 안도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점도표에서는 7회 반영이 아주 강한 긴축이었지만, 사실은 만약에 일반적인 시장이었다면 이 정도 매파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아마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하락을 크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번 시장은 독특하게도 연준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 횟수를 시장이 미리 반영해 놨다고 할 정도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7회지만은 스왑 금리, 그러니까 유로 달러 선물 금리에서는 8회, 9회까지도 반영해 놨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은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한 긴축을 반영해 놓은 상황이니까 7회라는 것만을 갖고 충격을 받아서 하락하는 일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중립금리를 이전에 비해서 하향했습니다. 이전에 지나간 긴 기간 동안에 2.5였는데 이번에는 2.4로 낮췄죠.
중립금리를 하향한 거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중립금리라는 거는 경기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금리라 해서 자연금리라고도 하고, 시장의 경기에 대한 체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금리를 2.4로 봤다는 얘기는 팬데믹을 지나고 나면서 경기에 대해서 연준은 더 약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중립금리, 시장의 체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의 체력이 이전의 중립금리보다 낮추었다는 얘기는 체력이 더 약해졌다는 뜻이죠. 참고로 2018년도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 할 때 중립금리는 3.0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립금리는 2.4로 낮춘 걸 보면 오히려 시장의 경기 체질은 더 약해졌다, 체력은 약해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뒤에 제가 많이 설명드릴 장기금리에 관련돼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분명한 의사를 시장이 잘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목표 금리가 2.8인 걸로 봐서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거를 표현함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뜻을 분명하게 보인 것도 시장이 굉장히 환영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GDP 성장률 예상과 그 다음에 실업률 전망인데, 성장률 조정치하고 실업률 전망치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연준이 7번을 올리고 내년에 4번을 올리는 아주 강한 긴축을 실행할 때 경기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건지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크게 하향했습니다. 지난번에 4%였기 때문에 2022년 GDP 성장률을 4%를 봤다가 이번에 2.8로 줄였으니까 혹자는 무슨 GDP 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조정될 수 있느냐, 연준 입장에서는 창피한 노릇이다라고 말을 할 그럴 정도로 아주 크게 하향을 했는데요. 이 자체는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적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하향했기 때문에 충격이 있어야 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 전망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업률이 하향되고 있는 동안엔 경기가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업률이 하향이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때를 보면 그때를 우리가 이제 경기 고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실업률 전망치는 22년에는 3.5, 23년에 3.5를 유지했고요. 24년에 3.6으로 올림으로 해서 경기 고점을 24년으로 연준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상당 기간 2022년, 23년에는 완전 고용이 지속되고 24년에 있는 3.6도 완전 고용 숫자이기 때문에 연준은 굉장히 고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 연준이 보는 그런 의미로서는 경기에 대한 건강을 말하는 거라서 연준은 굉장히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실업률 전망치에서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GDP 관련돼서 하향하면서 뒤에 말씀드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크게 상향했기 때문에 연준이 물가와 경기에 대한 관계를 볼 때는 적어도 22년은 슬로플레이션 국면이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슬로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오른쪽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경기와 물가의 관계를 보면 4가지 단계가 있는데 4가지의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슬로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고물가면서 그 고물가에 의해 그래서 성장이 약간만 둔화되는 정도가 나타날 때 이걸 슬로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연준이 4%였다가 2.8 정도로 GDP를 수정했는데, 미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기본적인 그런 체력은 1.8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2.8만 해도 1%나 더 높게 성장하는 거라서 성장이 둔화되긴 하지만은 성장한다라고 본 걸로 보기 때문에 올해 연준은 슬로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평가했다라고 저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고요. 슬로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고물가가 나타나서 그 고물가가 경기를 급격하게 둔화시켰을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뭐 S의 공포 이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월가 같은 경우는 반은 슬로플레이션, 반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주 대부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 상태에서 급격한 경기 둔화를 말합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 국면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국면은 물가는 나타나면서 성장이 추세적으로 아주 좋은 성장을 꺾이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디플레이션 국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건 뭐냐면 물가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결국 저성장 저물가로 복귀하게 되는 상태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슬로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앞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나타날 모습이어서 한번 나타나는 모습이 뭐 1년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슬로플레이션이었다가 스태그플레이션 됐다가 디플레이션 됐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갖고 있는 생각은 올해는 물가가 높게 나타나지만 왜냐하면 물가 전망치를 4% 상향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성장은 약간만 둔화될 걸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 1.8보다 1%나 더 높게 2.8을 예상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사실 안심한 면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적극적인 거를 환영하지만 그거에 의해서 경기가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자신 있게 경기는 약간만 둔화될 거라고 보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그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이나 그다음에 저런 성장률 예측치 같은 것들이 시장에 안도를 줬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핵심 인플레이션 전망이죠. 핵심 PC라 그래서 요거는 그 CPI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말하는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 지표죠. 이 핵심 PC를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2.7에서 요번에 4.1까지 올렸습니다. 이것도 아까 GDP 성장률을 크게 하향한 것처럼 이건 크게 상향했죠. 현재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장에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줌으로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안도감을 준다는 면에서는 아까 동일한 어떤 효과를 나타냈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2023년과 24년의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는 2.6, 2024년에는 2.3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얘기인 즉슨 연준은 여전히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은 2%대로 하락하리라고 보는 거죠. 올해 중간쯤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서 올해 말에는 2%대 가까이 가는 3%나 하든지 내년도 2.6을 예상했으니까요. 올해 중간쯤에 인플레이션 정점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통해서 말해준 겁니다. 결국에는 올해 중간쯤에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그걸 전제로 해서 경제 전망치도 이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도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에다가 어떻게 반영해 봐야 될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립금리를 하향하고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은 연준이 현재보다 더 강하게 긴축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중립금리는 지금까지 어떤 의미를 가져왔냐면 연준의 최종 조달금리가 되어왔습니다. 조달금리라는 게 뭐냐면 터미널 레이트라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올릴 수 있는 금리 지표를 보통 중립금리로 지금까지는 시장이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만약에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내년도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리는 2.8까지 올리는 인상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돌려서 얘기한 것과 같고요. 실제로 연준이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체력은 2.4 정도니까 실제로는 마지막 도달금리는 2.0 정도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사례가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연준이 2018년 초에 중립금리를 3.0으로 상향한 뒤에 마지막 2018년 12월에 상단 2.75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2019년 1월부터 해서 20% 이상 크게 하락했어요. 그 얘기인 즉슨 2.5로 올렸을 때 시장이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는 실제로 중립금리는 2.0 정도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중립금리를 2.4로 봤다는 얘기는 터미널 레이트를 2.0 정도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 연준은 목표 금리를 그런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채권 쪽이나 이런 쪽들을 아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연준이 굉장히 시장의 체력이나 이런 부분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안심을 줍니다. 우선은 지금 중립금리 하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준의 목표 금리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일날 채권 금리가 움직인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연준의 FOMC 발표가 있던 날에 금리들의 움직임입니다. 특별히 이제 2년물은 제일 많이 올랐죠. 9.55bp가 올라서 최대 상승 폭을 가져갔지만은 반대로 10년물은 3.6밖에 오르지 않았고 심지어 30년물은 금리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3.5bp로 간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립금리는 항상 미국 채 30년물의 목표 금리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2.4란 얘기는 지금 현재 30년 금리로서 보면 더 내려와야 됐던 거죠. 그래서 당일날 바로 하락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더 이제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었죠. 실제로 장기 금리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반응이 훨씬 더 적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중립 금리가 터미널 레이트를 거의 말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사람들은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날 당일날 2년 포워드 장단기 금리는 바로 역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많이 못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장기는 내려오고 단기는 올라가서 역전된 거죠. 이 10년, 2년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은 아니고요. 포워드 금리예요. 그래서 1년 뒤를 보는 거죠.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채권 금리는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도 금리를 예측해서 서로 스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포워드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포워드 금리가 역전된 거죠. 이 얘기인즉슨 장단기 금리 차가 이미 역전에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 현재 중립금리 2.4로 말을 했을 경우 10년물 국채금리와 거의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여기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지금 2.2까지가 있으니까요. 2.4가 위가 된다면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멀지 않은 장기금리 고점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중립금리를 초과하는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했던 적은 연준 역사상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2018년도에 한번 중립금리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금리를 발표했다가 아주 시장이 폭락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연준은 그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장기금리를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날 당일날 발표 나고 나서부터 3일째 기술주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주는 장기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 왔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금리 상승세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술주는 더 많이 오른 걸로 보여집니다. 중립금리 하향되면서 장기금리 박스권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술주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연준의 장기 금리는 실제로 그 중립금리나 그 다음에 장기 그 30년 금리나 이런 것들에 갇혀 있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연준 QT 양적 축소 기간에는 아예 그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중립금리를 2.4로 선언함으로 해서 장기금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더 이상 상단부를 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에 들어간 걸로 보여진다는 거고, 기술주 입장에서는 장기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안정감을 갖고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기술주는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반영해서 미리 많이 하락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그런 논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칸 마이너드라는 사람이고,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는데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독특하게도 이날 연준 FOMC 하기 전입니다. 전날 이제 독특하게도 주식을 추천했어요. 기술주를. 채권쟁이가 기술주 추천해서 제가 특이해가지고 이제 캡처를 떠났는데, 이 사람 이 CNBC하고 인터뷰 제목이 그겁니다. 이제 거의 꼭대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장기금리가 뭐 자기가 볼 때 2.0으로 보고 있는데 금리 꼭대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기술주를 살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얘기가 그 다음날 FOMC에서 어느 정도 발표되고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흥미로워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는 주식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살까에 관심이 더 많지만 사실은 금리가 주식 가격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금리를 좀 잘 아는 것도 필요하죠. 제가 필요 없는 설명을 하는 이유들은 그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첫 금리 인상한 이후에 S&P 500 수익률 역사입니다. 상승은 100%였고요. 연준이 첫 금리 인상한 이후에 1년을 잡으면 100% S&P는 상승했습니다.
물론 3개월에는 약간 아닌 것도 있었지만 6개월로 갈수록 12개월로 갈수록 대부분 100%가 시장이 상승했다는 걸 수 있죠. 이거는 뭐 계속 설명드렸지만 연준이 첫 금리를 인상했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FMC 말한 것처럼 경기가 여전히 충분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린 거라서 S&P는 거기에 화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신기한 건 그 밑에 있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섹터별 연한산 수익률입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S&P 500에서 섹터별로 연한산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건 놀랍게도 IT였습니다. 나머지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를 두고 아웃퍼폼했죠. 아마 좀 신기하실 텐데요.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IT가 다른 어떤 섹터보다 훨씬 더 좋았던 사실은 특이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금리 인상의 후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는 늘 나오고 있고 그런 침체가 걱정되는 국면에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IT의 성과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